기쁨은 순간이며 슬픔은 길고 반복적으로 인생을 찾아온다.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들 하지만 그건 다 거짓말 아니면 착각이다. 어떤 인생에도 성공이란 없다.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이며 길거나 짧거나 그 끝을 맞이한다. 사라지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이다. 그러니 성공이라는 환상에 매달려 생을 소비하지 말자.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힘들고 다 외롭고 다 좌절한다는 사실은 차라리 위로가 되지 않는가. 실패와 좌절을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조건으로 받아들일 때, 그 받아들임이 담담하고 솔직할 때 마음은 오히려 평화를 향해 다가간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SNS, 이메일과 핸드폰이 없는 삶이 상상이 되시나요? 불과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타국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나 엽서로 안부를 묻고 회신을 받기까지 두세 달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잘 있다는 소식이 건너오는 동안 그 사이 상대방에게 변고가 생기기도 했죠. 물론 전화도 있었지만 요금이 비쌌을 뿐더러 바로 당사자가 받는 환경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서로 연결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차를 무시한다면 언제 어디서라도 상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리움으로 녹익어 더 단단해지는 사랑도, 그 사람의 부재로 깨닫게 되는 절실함도 과거보다는 훨씬 덜한 듯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세상도 사람도 가까이 있지만 손쉬워진 만큼 가벼워진 것도 같네요. 오늘은 별일과 별볼일 아닌 일들의 구분 없이 그저 바쁘기만 한 어느 날, 사랑하는 이로부터 붙여진 손편지 같은 느낌의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김영사에서 펴낸 사랑한다는 말은 언제라도 늦지 않다란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김재진 작가는 1976년 영남일보 신춘문예의 시로, 1993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의 단편 소설로, 또 같은 해 작가세계 신인상에는 중편소설이 당선된 이력이 있을 정도로 필력의 폭이 넓은 작가입니다. 그리고 음악과 미술에 대한 조예도 깊어서 음대에 입학한 적도 있고, 또 첫 전시회에서는 전시한 그림들이 완판되었을 정도로 글, 음악, 그림 등 예술 분야 전반에 걸쳐 남다른 재능과 실력을 갖춘 작가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사랑과 인생에 관한 44편의 이야기를 다정한 위로와 위안의 언어로 진솔하게 풀어놓았는데요. 저자 특유의 섬세한 관찰력과 깊은 성찰을 담은 문장에서 잔잔한 울림과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애정의 눈 하나. 한밤에 내놓은 길냥이 먹이가 깨끗이 없어졌다. 육식동물인 녀석들이 먹기엔 기름기가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릇을 싹 비워주니 고마울 따름이다. 받아서 고마운 것이 아니라 주면서 고마움을 느낀다니 인간의 마음이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르겠다. 먹어줘서 고맙다. 그러나 차가운 겨울이라 먹이 찾기가 쉽지 않을 녀석들이 굴러 들어온 한 끼를 마다할 이유가 있겠는가? 식욕이 떨어진 탓도 있겠지만 일용할 양식을 고양이나 새들의 끼니로 제공하는 것에 점점 재미가 붙는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이야 늘 부러운 대상이지만 성가시게 여기던 길냥이에게 애틋한 마음이 생긴 것은 순전히 지인 덕분이다. 유난히 고양이를 사랑하는 그로 인해 집 없는 것에 대해 연민이 생긴 것이다. 지인에 대한 애정이
측은지심을 낳았으니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모양이다. 누군가와 가까워지면 그 사람이 아끼는 것에 대해서도 다른 눈이 생긴다. 사랑하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법. 요즘 말로 하면 누군가를 애정할 경우엔 그 누군가가 애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눈 하나가 더 생기는 것이다. 생명 있는 것뿐만이 아니다. 사물도 마찬가지이다. 언젠가 지방에 있던 친구가 외국에 나가면서 자동차를 내 작업실 앞에 두고 간 적이 있다.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야 작업실로 돌아오던 나는 문 앞에 서 있는 친구의 자동차를 볼 때마다 집에 불이 켜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깜깜하던 공간이 환해지고 누가 마중이라도 나온 것처럼 반가운 마음에 집 잘 지키고 있었냐고 묻기라도 하듯 손가락으로 톡톡 자동차를 두드린 뒤 실내로 들어가곤 했다. 생명 없는 자동차 한 대가 갑자기 온기를 만들어낸 것이다. 텅 비어 외롭던 밤의 공간에 아는 이의 손때가 묻은 사물 하나가 갑자기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은 것이다. 사랑이란 사물의 온기를 불어넣는 것이다. 사랑이란 함께 타는 말과 같아서 달려도 같이 달리고 멈춰도 같이 멈춘다. 그 사람이 말없으면 어디가 아픈가 걱정되고 그 사람이 찌푸리면 무슨 언짢은 일이 있나 싶어 따라서 눈살을 찌푸리고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 안절부절 못한다. 그러다가 활짝 웃는 모습을 보면 덩달아 웃게 된다. 함께 페달을 밟으며 타는 자전거처럼 사랑이란 그와 내가 함께 오르는 언덕길 같다. 살아있어서 고맙다. 당신 우울하지? 아무런 희망도 없고 세상은 더 살벌해지고 믿었던 친구들은 세상을 떠났거나 곁에서 멀어지고 하는 일은 안 되고 의욕은 추락해 날개를 접었지. 그래도 우리는 살아야 한다. 진화하기 위해 우린 이별에 왔으니까. 진화는 우여곡절, 파란만장, 진퇴양난, 백척간도의 인생에서 우리가 얻어낸 의식의 성장 같은 것이니까. 우리가 이 별에 온 이유는 진화하기 위해서이다. 진화는 배움이니 반복되는 학습을 통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다. 뭘 배워가기 위해 이 별에 와서 고통받는가? 고통을 통해 아무것도 배워가지 못한다면 고통은 통증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나 죽자. 죽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몸뚱이만 기능이 정지된다. 몸마저 잃어버린 영혼의 낭패감이 어떻겠는가. 그땐 이미 죽었으니 죽을 수도 없고 정말 괴롭게 된다. 죽고 싶다면 죽을 힘을 다해 살자. 지금 좌절을 겪는다면 그 좌절은 하나의 에너지가 되어 나를 휘저어놓을 것이다. 슈베르트라면 그 에너지를 가곡에 불어넣었을 것이다. 혹시 그가 신이라면 시에 에너지를 쏟을 것이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힘든 이민자 시절을 겪은 마크 로스코는 장학금을 받지 못해 대학을 그만둬야 했다. 남보다 늦게 그림을 시작한 그의 재능이 꽃피기까지 겪어야 했던 좌절은 그의 예술에 소중한 에너지로 작용했다. 그러나 누군가 나의 좌절에 기름을 붓는 이가 있다면 기름 붓는 그를 이해하려 하지 말고 피하라. 인간이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이해하기엔 너무나 에너지 소모가 큰 대상은 안 보는 것이 좋다.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쳐 공격적인 이는 치명적인 유형이니 맞서서 싸우기보다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자비심으로 바라보면 그도 바뀐다. 그러나 문제는 나의 인내심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사실이다. 모든 피해의식은 치명적이지만 그 밑엔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가장 치명적인 유형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언제나 모든 원인은 상대에게 있고 자신은 피해자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한다. 스스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들은 비열한 도피자일 뿐이다. 마음의 변방으로 자신을 유폐시켜 주인이기를 스스로 거부하는 사람. 길지도 않은 인생에 객으로 와서 객으로 살다가 객으로 가는 사람. 그들의 특징은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책임을 피하거나 책임 소재가 자기라는 걸 모르는 척 한다는 것이다. 모든 원인을 상대에게 돌리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객들은 위험하다. 그런 이와 함께 가면 치명적인 일을 겪기 쉽다. 치명적인 사람을 만나면 맞서서 싸우지 말고 피하라. 치명적이진 않더라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유형의 사람을 만난다. 동물 종류가 많듯 세상엔 많은 부류의 사람이 있다. 은혜를 입어도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 은인을 오히려 해치려 하는 사람. 베풀기만 할 뿐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람. 대가도 없이 바라기만 하는 사람 등 많고 많은 유형과 함께 우리는 공존한다.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에겐 머지않아 고마워할 일이 끊길 것이며 고마워하는 이에겐 다시 고마워할 일이 생기는 것이 세상 이치이다. 똑똑한 척 세상을 살아봐야 지혜가 없는 이에게 세상은 불만족스러운 것이니 지식보다 지혜가 삶의 양식이다. 그러나 어떻게 하건 우리는 결국 이 별에서의 마지막을 맞이하며 미지의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익숙한 세상과 이별하고 그 다음 차원을 향해 떠나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어디인지는 나도 모른다. 그러나 물 한 방울 구할 수 없는 침묵의 사막은 우리를 공포에 잠기게 하지만 그 끝에 도달하는 순간 펼쳐질 밤하늘의 별은 지금까지의 여정이 다 이 순간을 위해 연출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할지도 모를 일이다. 지금 이 순간을 살라고 강조한 에크하르트 톨레는 심리적인 시간에서 노연하라고 말한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항상 현재의 시간인 지금에 주목하면서 시간을 주변 장치로 인식한다. 그의 말에 공감하는 나 역시 시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다. 시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역설적이지만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다. 시간에 집중하라는 말은 지금 이 순간 여기, 그러니까 here and now에 집중하라는 말이다. 지금 자신이 살아있는 그 상태를 매 순간 의식하라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매 순간 깨어있는 상태로 있으라는 것이다. 당신이 얼마나 지금 여기에 머물고 있는지 마음의 행방을 살펴보라.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가? 과거인가? 미래인가? 아니면 부산인가? 대구인가? 지금 있는 이 자리를 떠나 어디에 가 있는가?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을 계속 사용하면서도 심리적인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어라는 톨레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 뿐 결코 과거의 시간이나 미래의 시간을 살 수는 없다.
본래 말은 결국 과거나 미래에 매여 있는 마음에서 벗어나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니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좀 우울하다고 해서 마음이 미리 당겨서 죽을 이유는 없다. 매 순간 죽음을 의식하되 그 죽음이 현재가 되도록 할 이유는 없다는 말이다. 미래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 우리는 끊임없는 찰나 속에서 영원한 현재를 살 뿐, 지금 이 순간 살아있어서 당신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다. 기적이 달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누군가가 아프지 않는 것만도 기적이다. 온종일 전화를 해도 받지 않던 사람과 통화가 되는 순간 떠오르는 말. 고맙다. 살아있어서 고맙다. 어느새 우리는 서로의 안녕을 근심하는 나이로 접어든다. 고요한 절정. 홍시가 되다만 감이 떨어진다. 부르지 않아도 찾아온 친절한 가을이 서랍을 열어 잊었던 시를 꺼내게 한다. 어디선가 보고 메모해둔 글이다. 친절의 부드러운 힘을 배우기 전에 당신은 흰색 판초를 입은 인디언이 죽어서 누워있는 길을 여행해야 한다. 그가 당신일 수 있음을. 그 역시 계획을 세워 밤새 여행을 했고 홀로 숨쉬며 살던 사람임을 알아야 한다. 액자를 걸듯 벽마다 창을 내어놓은 곳에서 지낸 적이 있다. 풍경은 액자 속 그림처럼 단풍을 담아 보는 이를 황홀하게 했다. 액자 속 가을은 이제 절정을 지났다. 그러나 액자 밖에 있는 내 인생은 여전히 절정이다. 언젠가 흰색 판초를 입고 누운 인디언처럼 세상과 작별하는 날이 온다 해도 날마다 절정이라 생각하며 사는 것도 나쁘진 않다. 돌이켜보면 인생에서 절정이란 그것이 언제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절정이란 최고에 달한 상태나 경지라고 되어 있는 사전의 해석을 봐도 최고인지 아닌지는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 순간 단정짓긴 힘들다. 마치 수많은 봉우리를 거느린 산맥을 오르듯 가장 높은 곳에 다다랐다고 생각하면 더 높은 봉우리가 나타나는 인생이라는 산행에선 어디가 절정인지 끝까지 가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때로는 절정이 지나간 것도 모른 채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기다리며 산다. 아픈 몸이 낫기를 기다리고 슬픔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달성하기 힘든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길 기다린다. 하루살이처럼 매일매일 시간을 태우며 살지만 우리는 기다림이 있기에 생을 이겨낸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는 기다림 때문에 뜻하지 않은 실망 앞에 서기도 한다. 기대하지 않았으면 실망할 일도 없을 것을 기대 때문에 스스로 실망이 생기게 하는 것이다. 인생 후반기로 접어들면 어떤 기다림도 갖지 않고 사는 것, 어떤 기대도 갖지 않고 사는 것이 잘 사는 일인지도 모른다. 기대한다는 것은 마음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현재가 아닌 어딘가,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라고 부르는 공간으로 미리 가 있는 상태이다. 과거나 미래로 가 있는 마음은 불안정하다. 과거는 상처가 되어 나를 괴롭히고 미래는 근심과 걱정으로 나를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불안한 마음은 고통을 동반한다. 곰곰이 들여다보면 고통의 많은 부분은 소유와 연관된다. 소유하지 못하는 마음이 고통을 만드는 것이다.
고통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할 것이 마음을 비우는 일이다. 마음을 비운다는 말을 많이들 하지만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비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마음을 어떻게 비운다는 말인가? 마음이란 형태나 무게가 아닌 일종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우리의 언어는 그것을 무겁다, 가볍다, 더럽다, 깨끗하다, 넓다, 좁다 등으로 표현하며 비우거나 채울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긴다. 그러나 형태도 무게도 없는 그것을 쓰레기 버리듯 비울 수는 없는 일이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맹목적인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비운다는 말은 욕망과 집착에 의해 일어나는 생각을 멈추는 일이다. 생각을 멈추는 것이 바로 비우는 것이다. 생각한테 가는 에너지를 스스로의 의지로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마음을 비우는 일이다. 지금 어딘가에 마음이 묶여 있다면 그 마음을 놓는 것. 욕망과 집착을 바퀴 삼아 굴러가는 생각을 일시에 멈추는 것이 비우는 일이다. 뭔가를 채우기 바쁜 젊은 날을 지나 말년이 가까워지면 인생은 멈추고 버려야 하지만 말로는 비운다고 하면서도 비우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쓴다. 실제로 세상 모든 일은 일 자체가 중요하거나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인생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건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중요도가 달라진다. 코로나19로 인해 2주간의 격리를 마치고 나온 지인이 말했다. 오랜만에 혼자 있는 2주간을 수행과 정진의 기회로 삼았어요. 좋은 시간이었어요. 똑같은 환경과 조건을 겪고 나온 또 다른 지인이 말했다. 미칠 것 같이 답답한 시간이었어요. 불안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욕구로부터 비켜나와 바라보면 마음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얻거나 갖거나 구하려는 욕구를 버리고 존재 자체의 차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마음은 평화를 얻는다. 고요와 평화는 존재의 에너지다. 인생 후반기에 필요한 것은 그런 고요와 평화의 에너지다. 산 너머 더 높은 산이 기다리듯 언제나 인생은 절정을 향해 열려 있다. 그러나 오래 살아 알만큼 하는 삶은 찬란하지만 이내 내려가야 하는 절정보다 밋밋하더라도 고요한 일상에 머물기를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말은 언제라도 늦지 않다. 돌아가신 지 어언 3년. 나는 아직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휴대폰에 사진첩을 뒤지다가 우연히 어머니와 찍은 사진이 눈에 띄기라도 하면 놀란 듯 얼른 화면을 바꾼다.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리움에 빠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움이 몰고 올 슬픔이 싫은 것이다. 빠지는 순간 슬픔이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아직 내게 있다. 슬픔을 모르는 척하며 지나가는 법을 터득한 것도 어머니 덕분이다. 온종일 벽만 보고 누워있던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선 슬픔 같은 것에 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슬픔에 지지 않기 위해서는 슬픔을 외면하며 지나가야 한다. 낯선 사람 만나듯 외면하며 딴전을 부리거나 시치미를 떼야 한다.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야 했던 어머니를 생각하면 지금도 심장이 멎는 것 같다.
깊은 밤. 느닷없이 일어난 누이가 어머니 몸을 닦아드리고 속옷을 갈아입힌 뒤 침대에 다시 눕히는 순간 어머니는 숨을 멈추었다. 누이의 비명에 놀라 코끝에 손을 대자 들어가는 호흡도 나오는 호흡도 느껴지지 않았다. 엄마! 라고 크게 부를 마음은 애당초 없었다. 말 못하신 지 오래였으니 대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옷 입히는 동안 이승에 있던 영호는 그렇게 침대에 누이는 사이 먼 길을 떠나신 것이다. 눈동자만으로 의사표시를 했던 그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마감하며 그렇게 어머니는 우리에게 침묵으로 이별을 고했다. 체온이 발끝부터 서서히 빠져나가 마침내 이마가 차가워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밖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새벽은 서늘했고 온기가 빠진 어머니의 몸 또한 서늘해졌다. 밀이 다 흘려서 그런 건지 눈물은 나오지도 않았다. 오히려 이제 비로소 자유를 얻으셨을 거라는 안도의 마음과 함께 고통스러운 여정이 마감되었다는 홀가분함 같은 것이 찾아왔다. 혹독한 시간이 너무 길었던 것이다. 생과 사가 지척간에 있다고 하지만 누가 그 파란만장한 투병의 세월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메르스가 기승을 부리던 시절 5인실이던 병실의 모든 침대가 비워지고 마침내 혼자 남게 되었을 때 집에 가고 싶다 라고 조그맣게 속삭이던 어머니의 슬픈 목소리가 오랫동안 귀 속에서 윙윙거렸다. 집에 가고 싶다. 너무나 당연한 소망 아닌가. 내 집에 내가 가고 싶다는데 누가 말릴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나는 대답을 망설이는 스스로를 지켜봐야 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투병 생활을 한 집이었다. 돌아가면 다시 감당해야 할 힘든 일들이 발목을 잡았다. 간병하느라 지칠 대로 지친 누이를 떠올리면 선뜻 답을 할 수가 없었다. 나 또한 어머니 가신 뒤로 결국 병을 얻었을 정도로 지치고 지쳤으니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옛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결국 어머니는 돌아오셨고 모시고 온 지 3년 만에 이제 영원한 집으로 떠나셨다. 슬픔은 기쁨보다 힘이 세다. 슬픔은 강한 자도 약하게 만든다. 슬픔은 그저 못 본 척 딴청 부리며 피하는 게 좋다. 피하고 싶은 이야기지만 어머니 이야기에 덧붙이고 싶은 것은 그림 이야기다. 글을 쓰며 살던 내가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가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와 온종일 벽만 보고 누워있던 어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벽에 입을 하나 그려달라고 하셨다. 그것이 내가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가 될 줄 그때는 몰랐다. 차츰 말을 잃어갔지만 그래도 겨우 몇 마디 짧은 말을 하실 수 있던 때였다. 얼마나 고독하셨으면 입을 그려달라 했을까. 나라와 관역을 마치는 화살처럼 어머니의 외로움이 내 가슴에 꽂혔다. 그 길로 나는 입을 그렸다. 색연필로 그린 그림이었다. 일러스트를 배우는 지인 따라 백화점 문화 강좌에 몇 번 간 것이 학습으로는 전부였던 배운 바 없는 그림이다. 한 달 과정에 백화점 강좌를 몇 번 나가고 그만둔 건 함께 가던 지인이 수강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에 홀린 듯 나는 그림에 빠져들었고 몇 개월 뒤 뭔가에 떠밀린 듯 연 전시회는 뜻밖의 성황을 이루었다.
전시한 그림은 다 팔려나갔고 화가라는 어색한 명칭이 이름 앞에 붙었다. 정말 무엇에 홀린 것 같았다. 눈에 실핏줄이 터지도록 그리기에 몰두하다 시간이 되면 깜짝 놀라 어머니 계신 집으로 달려가던 때의 일이다. 입을 그려 보여드리자 어머니는 일그러진 얼굴에 웃음을 띠며 좋아하셨다. 입을 그리긴 했지만 사람 입은 아니었다. 사람 입 대신 어미새를 향해 입 벌리는 아기 새들의 부리를 그린 것이다. 어설픈 그림이지만 슬픔과 절망의 병상에 새들의 부리는 잠시 웃음을 안겨주었다. 재미있어하는 어머니를 위해 그날부터 매일 그림을 그렸다. 그렇게 그린 그림을 모아 전시회를 연 것이다. 그러나 병이 진행되며 손가락 하나 까딱거리지 못할 지경이 되자 그림 보여드리는 일을 중단했다. 마지막 의사소통 수단은 눈동자였다. 눈을 깜빡거려 대화를 하며 어머니와 나는 돌아가신 뒤 장례는 어떻게 치를 것이며 유골을 어디다 뿌릴 것인지 등 사후 문제를 의논했다. 의논이 아니라 일방적인 설명이었지만 동의하면 눈을 깜빡거리라는 내 말에 어머니는 눈동자로 응답했다. 미안하다 아들아. 오래 누워있어서. 얼른 가지 못해 미안하구나. 바깥엔 몇 번이나 계절이 지나가고 알아듣기 힘든 발음으로 어머니는 입술을 움직인다. 봄이 와도 미안하구나. 가을이 와도 미안하구나. 계절 바뀌는 것도 송구하다며 안 가고 오래 살아 죄인 같다며 떨어지는 꽃잎처럼 물기 다 빠진 입술 달싹거려 사죄한다. 김재진 미안하다 중에서. 어머니와 나는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 감정 표현에 익숙한 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한다는 말은 못했지만 구부러져 불편한 손으로도 어머니는 문병 온 사람에게 손들어 인사를 했다. 겨우 손목을 세워 흔드는 듯 마는 듯하는 인사였지만 그건 이번 생에선 다시 못 볼 죄인들을 향한 작별의 말 같은 것이었다. 어린아이가 손가락을 폈다 쥐었다 잼잼하듯 쪼그라져 볼품없는 손으로 하는 그 인사는 보는 이의 마음속에 꽃 한 송이씩을 피웠다. 꽃이 별것이겠는가. 꽃은 나무가 피어올린 탄식 같은 것이다. 수많은 탄식이 쌓여 산을 이루고 그 산을 등에 진 채 우리는 한 세상을 넘는다. 진흙 속에 피는 연꽃처럼 오므렸다가 펴는 어머니의 그 손을 우리는 연꽃 손이라 불렀다. 바람에 살랑거리는 연잎을 떠올리게 하는 그 인사를 우리는 연꽃 인사라고 불렀다. 연꽃은 지고 계절은 가을로 넘어갔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이라는 노래 가사처럼 가을날 새벽 어머니의 연꽃 인사는 낙엽과 세상에 이별을 고했다. 꽃은 지고 나면 다음에 또 피지만 사람은 가고 나면 돌아올 줄 모른다. 어머니께 하지 못한 한마디는 오래오래 내 가슴 속에 후회로 남아있다. 사랑한다는 말 한 번 하지 못한 시간을 돌아보며 손가락 움직여 나는 허공에 엄마라고 써본다. 아무도 없는 허공이로 사랑해요 하고 불러본다. 사람이 떠난 자리엔 후회만 남는 법.
아끼지 않아도 되는 말을 아꼈다는 자책으로 나는 어둠 속에 탄식 하나 토해놓는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 언제라도 사랑한다는 말은 늦지가 않다. 세상은 이제 어디서든 그리고 아무에게든 조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사랑과 관심은 더욱 성겨지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만남과 이별로 가득한 이 세상. 가는 사람 따라 덩달아 떠날 사랑이라면 사랑한다는 말은 언제나 늦을 겁니다. 아니, 그건 사랑이 아닐 겁니다. 작가의 말처럼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 그런 사랑. 사랑한다는 말이 언제라도 늦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하며 살아가고 싶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